부동산 자산가 가장 컨설팅하기 힘들고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분들과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느냐, 컨설팅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틀린 게 또 부동산 자산가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강의 저희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이슈와 상속 증여 관련돼서 한번 좋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비축해 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게 형성할 때는 좋은데 이게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는 이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넘겨줘야만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 넘어갈 때는 이제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훼손이 되죠? 만일에 지금 현재 가치가 200억짜리다 그러면 세대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세금, 승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세금이. 단순 계산해서 지금 얼마 몇 프로입니까? 200억짜리 건물 넘겨준다 그러면 얼마가 돈이 있어야 되냐면 110억 정도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근데 대부분 다 우리 자산가들 대표님들 보면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부동산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온전히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에 봉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유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나마 수익형 부동산,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임대료를 가지고 뭔가 승계 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나대지 형태로 토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임야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농지 형태로 갖고 있다라든지 또 주거용이라든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용도로 거의 다 자산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승계할 때는 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상당히 제한되고 방법론이 거의 없다,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을 캐시플로우가 돌아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을 만나야 우리가 그 캐시플로우 돌아가는 걸 통해서 승계 비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말한다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증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증여세는 평가 기준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기한이라고 그래요. 신고기한인데 신고를 하고 나면 부가가세 제도에 의해서 이 세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결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부가가세 제도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때 이 증여는 6개월 이내에, 상속은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법정 결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누구 시간이냐면 국세청 시간이죠. 이때 이제 국세청에서 외투를 해서 결정 기한 이 기간 내에 이게 가격이 60억짜리일 것 같은데 30억에 신고를 들어왔네? 이거 매매 가격과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오고 세금을 적게 낼 경우로 신고가 됐네? 라고 판단이 되면 무엇을 한다고 여기서 이 기간 내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게 신고하는 것을 다 적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2년 기간 지나고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이
그때 한동안 이제 꼬마 빌딩을 발굴하고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좋았고, 이것과 연동시켜서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매우 좋은 호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자산 승계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녀로 해주면 좋습니까? 내가 하면 좋습니까? 물어봤고, 증여를 빨리 하면 좋습니까? 뒤에 하면 좋습니까? 물어봤죠. 지금도 이제 증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절세 전략들이 있는데, 이거 세법이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바뀌어버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사업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사업이 이렇게 생겨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확정할 수 있는 길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냐? 감정평가에는 이게 모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 국세청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 영역이 중요하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대상은 뭐냐?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대상이 있어요. 대상. 세목은 이야기했죠? 세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여야 된다. 세목은. 두 번째 뭐냐?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여기다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비주거용 부동산만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주거용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 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바꿨죠.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 하겠다라고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부동산 등에다가 부동산을 하고 등에다가 뭘 넣냐? 법인에서 보유한 부동산까지 집어넣었어요. 지금 부동산 과거에 취득해 놓은 가격이 다 주식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로. 이게 부동산이 많이 있어도 실제로 주식 평가할 때 공시지가로니까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자산 가격에 반영을 하니까 주식 가격이 원래 시세보다도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다 했잖아요. 우리 증여 특례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요? 과거에 우리 회사가 주식평가 금액이 한 주당 가격이 20만 원이다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주식평가를 20만 원 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보고 시가로 평가해봐 감정해서 자산 가격이 보충적 평가봐 공시지가 60억이었는데 시가로 평가해보니까 자산업에서 주식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주식평가 가격이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증여세를 추징해 간다요. 그래서 지금 증여특례제도 하시는 분들, 컨설팅 받고 하시는 사장님 계신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증여특례 과세가액 정해서 보충적 평가만 떡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식가격이 업을 시켜서 더 걷어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다 보시면 돼요. 화성에 있는 회사인데 상속세를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지금 그 대표님이 연세가 이제 92세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예측을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어요. 200억 정도가 나와요. 상속세가. 상속세 조달 방법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법인 자금으로 상속세를 낸다. 아버지 상속되면 주식을 받아서 감자에 상속 감자 그 대금으로 200억을 내고 승계 작업을 간다라는 정리를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놨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요게 툭 나온 거예요. 제가 부동산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표 아들이 제 유튜브 영상 구독자거든. 그 유튜브 영상 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내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사님, 부동산 법인인 경우에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지금 영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탁감을 넣어서 주식평가를 해봤더니 지금 가격의 2배가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상속세가 얼마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지금 200억이 나올 거로 예측을 해놨는데 얼마가 나온다는 2배가 뛰었으니까 400억. 회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동산 비율만 바뀌었어요.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 그 끝나기 전에 돌아가면 400억을 내. 그거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면 200억 내고.
이게 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를 가지고 제가 작년 초부터 하자고 했는데 1년을 허비해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아들이 이제 계속 경리 담당, 재무 담당 이사를 막 쪼어놔봐. 어떻게 되고 있냐. 경리 재무 담당 이사도 미칠 노릇이지. 그게 하루아침에 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재무구조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부동산 보유비율을 평가할 때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최소한 뭐죠? 대출을 받아서 조정하려고 그러면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또 규모에 따라도 다르지만 어떤 회사는 한 10억 정도 조정하면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10억 정도 조정하면 되는 회사인데 그걸 조정 안 해서 세금을 3, 40억을 더 낸단 말이죠. 그 10억 정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죠? 뭐 지식계산권을 특허권을 활용해서 평가를 해서 특허도 자산이거든요. 무형자산. 특허 쪽에 무형자산을 늘려준다라든지 아버지가 특수관계자 차익금을 형태로 해서 아버지 현금자산 좀 있으면 넣어준다라든지 또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매출 채권 쪽 또 재고자산 쪽을 조금 조율한다라든지 하면 10억 정도에 조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안 오고 있는 대표님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슈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법인의 주식평가 영역까지 들어와서 그 주식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영역까지 들어왔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되냐 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 차이가 5억 이상인 경우 대부분 다 5억 이상 납니다. 신고를 하면 5억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보충적 평가의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만나서 이게 감정평가로 들어갈 사안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줘서 대표님한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예측력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매년 정해져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한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차이가 큰 것부터 하겠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부터. 부동산이 건물이 빌딩 이런 큰 수익형 부동산이 임대료가 많이 나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나대지 농지가 있어요. 두 개 중에 뭐부터 할까요? 우선순위 수익형 부동산부터 한다.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신고기한으로부터 법정결정 기한 이외에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2021년도에 신고를 끝났어요. 중요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정이 불안해가지고 증여세는 언제든지 추진해요.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신고 안 하면 15년이고 이게 주변에서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나올 수는 있지만 과세가액을 감정평가로 그때 가서 10년 이내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법률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가와 감정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어지간한 부동산은 감정가로 가니까 과세가액이 세금이 증가했다는 의미겠죠. 세금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과 2019년 이후부터 이전과 세금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동산을 증여해주면 좋은지, 부동산을 증여해줄 때 개인들, 사장님이 자산가가 자녀한테 1대1로 이렇게 줬을 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중간에 도구를 하나 끼우면 돼요. 도구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무엇인지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그럼 그 도구가 뭐냐? 승계할 때 도구를 뭘로 활용한다? 자녀 법인을 활용한다. 도구를. 자녀 법인을 통해서 승계를 하면 효과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 법인, 특정 법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특정 법인이라고 그랬냐면 근데 우리는 그냥 자녀 법인이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특정 법인은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정 법인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녀 법인은 이제 가족 법인 많이 하죠. 가족 법인이 정확히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 법인을 보고 패밀리 오피스, F4, 패밀리 오피스, F4를 보고 가족 법인이라고 그러죠. 그 패밀리 오피스는 뭐죠? 가족의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인. 패밀리 오피스는 그래서 뭐죠? 자산가들이 운영하는 법인.
주주가 가족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 중심, 폐쇄적이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 중에서 패밀리 오피스를 갖고 있지 않은 자산가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갑부 누가 있어요? 대보세요 한번. 워렌 버핏? 예포 있습니다. 또 대보세요. 빌 게이츠 있습니다. 또 대보세요. 예, 다 있어요. 다 여러분 나오죠. F5 가족법인들. 그걸 보고 F5.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F5 센터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패밀리 오피스. 그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거기서 따왔다 보시면 유래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F5를 잘 활용하시라. F5가 아닌 패밀리 오피스를 잘 활용하시라. 가족법인을. 그러면 그는 이미 검증된 도구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법인을 통해서 승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자녀한테 줄 때는 세금이 50%를 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자산이 있죠, 자산. 자산을 이제 자녀에게 직접 주면은 자녀에게 직접 주면은 세금이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50%인데 50%도 좋지만 자녀가 낼 돈이 없잖아요, 증여세를. 세금 날 돈이 없잖아요, 이 자녀가.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주는 것보다도 자녀한테 주는 게 목적인데 중간에 뭐 도구를 하나 끼워봤으면 좋겠어요. 도구를. 효과는 도구를 딱 끼우는. 도구를 뭘 끼우냐 여기다가 법인이라는 도구를 끼운다는 겁니다. 법인은 뭐냐면 주주가 주인이죠. 이 법인 끼울 때 주주를 누구로 주주를 해요? 손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를 구성합니다. 그럼 이 법인은 결국 누구 거란 거예요? 손자녀 법인이란 소리죠. 자, 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 자산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 자산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로 납세를 하면 돼요. 이렇게 줬을 때 법인세는 몇 프로예요? 뭐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 뭐 19%, 뭐 구간이잖아요. 20% 구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20% 세율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인에서 법인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또 돈을 넣어주면 돼요? 부가 법인세 낼 돈을 현금을 넣어줍니다. 그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녀들은 세금 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누구 돈 갖고 다 승계가 된 거예요? 부모 돈 가지고 20%, 50%, 20% 내고 승계를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 누가 이득 본 거예요? 법인에서 이득을 봐서 법인세 냈죠.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손자, 자녀잖아요. 손자, 자녀인데 손자까지 가버리면 세대 생략까지 가버렸으니까 2세대까지 승계가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걸 보고 F5라 그래요? 패밀리 오피스를 활용해서 하니까 국세청에서는 이게 세금을 걷고 싶겠죠. 그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다가.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 때 이 법인을 보고 가족법인을 보고 뭐라고 정의를 했냐? 특정법인이라고 정의를 먼저 합니다. 특정법인이 뭐냐? 특수관계자. 이 사람 기준으로, 아버지 기준으로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특정법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30% 이상 가졌죠? 특정법인이 된 거죠. 이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자, 아버지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가 거래를 했을 때, 즉 거래한 거잖아요. 거래를 했을 때 이익을 부여받으면, 이익법인은 부여받았잖아요. 이익을 부여받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주도 비율만큼 증여의제로 보아서 증여세를 내라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동안 과거에는 이게 그냥 20% 다 퉁치고 다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주까지 세금을 내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증여세는 포괄적으로 가는데 직접적으로 받은 쪽은 포괄적으로 증여형이면 다 과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쿠션을 받아서 받았죠. 이런 걸 보고 직접 받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건 다르면 의제라고 해요. 의제. 증여의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증여가 아니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거래 유형을 이제 열거해야 되겠죠. 거래 유형을 특정법인과 특수한 거래 유형을 첫 번째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손자녀 주주도 이익을 대해서 내라고 되어 있냐면 열거를 했죠. 첫 번째 열거가 뭐예요? 무상으로 자산을 거래했을 경우,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 두 번째,
고가나 저가로 거래를 했을 때, 자산 거래를 했을 때 이익이 분여됐으면 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출자 전환 이익. 사장님이 여기다가 부동산을 출자해 줄 수 있거든요. 또 현금을 넣고 출자해 줄 수 있어요. 낮은 가격 출자 전환 이익이 발생됐을 때 또 이익을 준다. 네 번째는 뭐냐? 뭐가 있어요? 가수금을 넣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가수금에 대해서 변제 이익. 가수금을 안 갚아. 채무 면제 이익.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래를 했을 때 과세된다. 이거 이외에는 손자는 세금을 안 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이거 아닌 거래가 뭐가 있지를 살펴본 거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자본 거래를 하면은 손자녀가 세금을 안 내는 거네? 라고 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자본 거래를 통해서 법인에다가 이익을 전가시키죠. 그러면 여기는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손자녀는 안 내죠. 그렇게 해서 20%의 승계 비용을 끝내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올해 세법 개정이 또 바뀌었죠. 해서 뭐로? 자본거래가 들어온 겁니다. 항상 법률은 사회적으로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가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발생되면 법률은 후행적으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거래 유형이 있으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하면 손자녀 주주에게도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동안 가수금도 무한정 넣어줬어요. 무한정 넣어주니까 야 이것 봐라, 이것도 법인에는 이자를 안 받으니까 무이자로 받으니까 사장님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없으니까 사장님도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법인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탈세하는 행위입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는 행위입니까? 이런 행위, 무이자가 오히려 많이 내는 행위잖아요. 돈을 100억을 빌려왔는데 이자를 줬으면 비용을 처리하고 법인세를 적게 내야 되는데 이자가 안 나가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세금 오히려 많이 내는 행위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100억을 그냥 주면서 법인에서는 세금을 좀 부담이 되지만 누가 결국 이 돈을 활용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주주가 이득을 보네? 그러니까 이걸 과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법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가수금, 무이자를 내줬을 때 법인세도 내지만 주주의 이익이 됐을 때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법률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무이자 거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요? 자, 100억을 거래했을 때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자, 100억이 이제 무이자가 됐어요. 100억에다가 이자율이 몇 프로 올려줘야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하죠. 4.6%예요. 4.6%면 이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억의 이자가 4.6이면 4억 6천이죠. 이게 4억 6천이 이자예요. 4억 6천만큼 누가 이득을 본 겁니까? 법인 내에 있는 주주들이 이득을 본 걸로 봤죠. 4억 6천에 대해서 주주별로 이득 본 걸 여기 주주가 뭐 30%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각각 가장 높은 사람이 20% 여러 사람이라 가정했어요. 50%로 그냥 합시다. 가장 높은, 계산하기 쉽게. 50%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각 주주별로 비율을 곱해요. 가장 1번 주주가 50% 갖고 있죠? 그럼 50%.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4억 6천 곱하기 50%면 얼마예요? 2억 3천. 증여의제 이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증여한 걸로 모아서 곱하기 2억 3천 세율이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20%. 그러면 일단 세율 구간 있잖아요. 증여세율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1인당 가수금을 21억씩 무이자로 줄 수 있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할 때, 이렇게 세금을 과세는 단, 증여 과세가, 의제 과세가액이 1억 초과인 것만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가. 그러면 1억 미만인 것은 이 과세가 1억 미만으로 나오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역산을 해본 거죠, 역산을. 역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21억을 줬다 가정할게요. 자, 21억이면은 4.6%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9,600 정도 나온다고 여러분들 했어요. 자, 그러면 9,600 정도 나오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100% 갔다고 이자 가져오면 곱하기 자녀 1인이다 100을 하면
증여 가세가액이 얼마예요? 9,600이죠. 9,600이니까 1억을 초과합니까? 1억 미만입니까? 1억 미만이니까 과세가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그래서 1인당 21억. 2명이 되면 42억이 된다고 그러죠? 그 왜 42억이에요? 2명이 되면 이거 지분율이 41억으로 가면 42억으로 가면 계산하면 42억으로 가면 4.6% 하면 여기 얼마요? 1억 8,200인가요? 약 1억 9천이라고 하겠습니다. 50%죠. 지분율이 이제 50% 하니까 얼마예요? 여기가 1억 미만이 되죠. 그러니까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가 둘이니까 42억. 이해되셨어요? 이게 뭘로 역산해서 한다고요? 1억. 이걸 가지고 가수금 무이자 대여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등장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왜 가수금 무이자가 가능하고 법인과 거래를 했는데 왜 손자녀가 주주일 경우에 가세가 되는지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런 거래를 했는데 손자녀가 본 이익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서 가령 이제 사장님이 자산중 가격이 주주가 4명이다 그러면 1인당 1억 미만 되게끔 주면 4억만 무이자로 주면 법인세만 내고 손자녀는 증여세를 안 내고 끝난다. 그래서 연간 1억 미만으로 자산을 법인에다 주면 법인세만 내고 손자녀는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 낸다 하는 것도 관련 법태준에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럼 그게 1억 미만이 누적 합산이 되는 게 아니라 과세가액 1억 미만 계산을 안 하니까 매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손자녀 중에 4명이다 그러면 4억씩 10년을 주면 40억을 줬는데도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특정법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거래 FO 그 개념, 그래서 뭐죠? 법인의 자녀의 자금 추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법인이라는 도구고, 또 가수금도 활용하고, 이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상속세도 20%로 정리해주고, 그래서 특정법인을 활용하면 좋다.